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우리는 묘사와 서사, 그리고 설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바로 논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논증이란 무엇인가? 자, 바로 논증은 읽는 이로 하여금 글 쓰는 이의 주장과 생각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논증을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논증을 위해서는 주장의 내용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 그 다른 주장과 비교해서 자기 주장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 객관적이고 또 그 공정한 논거를 유효적절하게 제시해야 하고 또 그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 역시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논증에서는 이 사물과 세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 또 합리적인 추론 과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 쓰는 사람의 주장이 타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입증될 때여야만 비로소 그 글 쓰는 사람의 주장이 읽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이 예문은 논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힐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복장 중에 한 가지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귀부인들이 발명한 가장 혁명적인 성공이다. 가발과 치마 길이로 경쟁하던 그들은 다음에는 자기들의 육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성적으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가에 머리를 짠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하이힐을 발견했다. 하이힐은 그들 고급 매춘부들의 몸매를 전체적으로 바꿔버렸다. 즉, 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나오게 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히 그런 성적 자극이 강한 몸매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몸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히 엉덩이가 튀어나올 뿐 아니라 그 곡선이 더욱 돋보이게 되었다. 무릎을 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자세는 훨씬 더 젊고 반듯해 보이게 마련이다. 그 앞 자세로 말미암아 유방은 터질 듯이 드러난다. 이 모든 자세는 적극성을 풍기게 되는데 그것은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도 유방을 가장 도발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한다. 그들은 이 자세로 남자의 앞에 섬으로써 자, 내가 제일 예쁘지요? 거기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고 당신에게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언제나 머릿속에서 환상을 그리는 곳이지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마음껏 보세요. 라는 말을 말없이 할 수가 있었다. 이 효과 때문에 하이힐 높이 경쟁이 시작되었다. 뒤축의 높이는 마지막에는 22 내지 15체르에 달했다고 한다. 1체르는 엄지손가락의 너비 정도였다니까 발끝으로 서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하면 전체의 몸매와 앞가슴의 도발적인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다. 하기는 하이힐이 이처럼 높아진 데는 이중의 목적과 용도가 있었다는 설도 있다. 당시에는 루이 14세의 궁중에도 변소시설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파리 시민은 요강 같은 것에 일을 본 뒤에 마구 한 길에 그것을 버렸다고 한다. 비가 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개인 날도 앞 뒷집에서 버린 오물 때문에 뒤축으로 걸어 다녀야 했다는 설이다. 자, 다음은 데코르테가 출연할 판이다. 유럽에서는 그보다 앞서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귀부인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여성은 유방을 통째로 드러내놓고 살았다고 한다. 마치 손이나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처럼 유방도 별로 가리지 않았었다. 그 당시의 여성 복장은 차라리 나치의 장식품 같은 것이었으니까. 루이 14세의 동시대인 그 전체 정치 시대에 와서는 노출된 유방, 말하자면 살짝 일부분을 가리운 듯하면서 대부분을 드러내 보이는 더욱 세련된 디자인에 고안되었다. 노출된 유방보다도 훨씬 더 관능적인 도발을 위해서 여성의 복장은 앞가슴을 이립하고 저리 넓히고 아래로 조이고 위를 벌리는 식으로 온갖 방법이 유행했다. 자, 이 관능적 도발을 더욱 고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코르셋이 여성의 머리에서 발명될 순서가 왔다. 딱딱한 고래뼈로 만든 것으로 허리 위를 졸라매므로써 유방은 마치 유욕의 흥분 상태에 있는 것처럼 비쳤다고 어떤 책에는 묘사되어 있다. 이제 비로소 여성의 유방은 매달린 형태가 아니라 서 있는 형태의 최고 관능적 미를 찾게 된 셈이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겠다. 하여간 그 후 오늘날까지 약 200년 동안의 귀족, 지배계급의 애완물로서의 궁중 귀부인들이 발명한 여성의 복장은 서민들에게 퍼지고 또 하층 성민들이 채택하면서 이제는 귀족이 사라진 상층 계급의 여성이 새로운 유행을 발명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적 구분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뚜렷한 공통된 특징은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예속되는 도가 높을수록 그 여성이 육체의 부분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이려는 노력이 유행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런 시대일수록 여성 복장의 시대적 유행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양장 풍속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이 상용하게 된 양장은 결코 남성의 예속물 시대의 그 기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행의 역사는 여성의 고유의 미를 위해서 보다 남성의 애충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 여성들의 노력의 표현이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뜻에서건 나쁜 뜻에서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육체밖에 가진 것이 없는 여성에게 남성이 요구한 결과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에 제도로서나 개인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나 여성이 남성의 예속에서 진정으로 해방된 사회에서는 여성의 육체를 드러내 보이려는 경쟁적 유행이나 하이힐을 반드시 신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그만큼 적다고 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못한 여성일수록 노출과 장식과 하이힐의 유행적 풍조에 뒤지지 않으려는 의욕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을까? 자, 이 글은 이형희 씨의 제복과 유행의 사상에서 따온 것인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셨나요? 자, 이 글은 여성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예속성과 복식의 관련성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글을 쓴 이영희 씨는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예속성이 심화될수록 여성들의 옷차림이 그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17세기의 프랑스 귀족 사회의 귀부인들이 그 복장을 어떻게 변모시켜 왔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증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장을 읽는 이들이 납득하고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고 또 합리적으로 그 추론을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여기에 제시한 몇 가지 개념과 절차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명제입니다. 모든 논증은 항상 일정한 명제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명제란 어떤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단일한 문장으로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 논증의 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명제는 바로 단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명제가 두 가지 이상의 관념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각기 별개의 명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명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명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논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명백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명제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명제의 내용에는 모순이 없어야 하고 또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용어는 명확성을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와 같은 비유적인 진술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다고 하겠죠. 자, 이 밖에도 그는 성실한 사람이다, 혹은 축구는 여러 가지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이다, 이런 진술도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하다, 재미있다, 이런 판단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신념이나 신앙 또는 취향을 진술한 것도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명제는 다시 사실 명제와 정책 명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명제란 신기술의 개발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문장처럼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명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명제입니다. 자, 다음 정책 명제란 담배는 몸에 해롭다, 자, 이 문장처럼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명제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책 명제란 어떤 행위가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논거입니다. 명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논거라고 합니다. 논증 과정에서 이 논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제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논증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논거가 불확실하거나
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논증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론의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때문에 이 효과적인 논증을 위해서 글쓰는 이가 제시한 명제의 타당성을 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들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논거는 다시 사실 논거 그리고 소견 논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실 논거는 문자 그대로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논거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소견 논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널리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논거로 이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논거 중에서 명제의 타당성을 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사실 논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소견 논거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이 사실 논거에 못지않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론인데요. 아무리 많은 논거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한 논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논거들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가 주장하는 바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과 함께 또 논거와 이 논거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논거와 또 다른 논거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면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 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론이 글 쓰는 사람 멋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추론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의 타당성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추론의 과정과 절차는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보편성을 지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흔히 추론의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는 이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그리고 유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귀납법과 연역법에 의한 추론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해내는 방법을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귀납법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 귀납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은 사실 제한된 인간의 경험에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개연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해서 그 법칙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바로 연역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어떤 명제의 보편 타당성을 검증하는 논리전개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연역법도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인식의 내용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귀납법과 연역법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한편 그 인식 내용의 보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그 인류의 사고는 이런 귀납법과 그 연역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귀납적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인식을 획득하고 또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인식 내용의 확실성을 검증함으로써 그 세계와 우리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아주 부단하게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납법과 연역법의 상부적인 역할은 글쓰기의 전체 과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한 편의 글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은 그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과 그것을 기술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은 주로 귀납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기술하는 과정은 그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의해서 획득된 그런 결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연히 연역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들을 그 개별화함으로써 일정한 결론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글쓰기는 연역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물론 이 말이 그 글의 순서가 연역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글쓴이를 준비하는 그 사고의 과정 속에서 귀납적인 절차 그리고 이 연역적인 절차가 아주 긴밀하게 상부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유추에 의한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전제의 바탕을 둔 논리적인 추리의 방법 또는 그 생소하거나 난해한 개념을 친숙하고 단순한 개념과 비교해서 해명하는 방법을 유추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이미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추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사물이 몇 가지 점에서 그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두 개의 사물의 다른 속성들도 아마 같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유추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형태와 빛깔과 향기가 이 두 개의 사과가 같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맛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 바로 유추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유추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사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추에 의한 인식의 확장도 역시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자, 앞의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자, 사과의 그 외형, 겉모습과 그 빛깔과 그 향기가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아마 맛도 같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런 추론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추에 의한 추론은 개연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의 과정에서는 이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 이 논리적인 타당성이 특히 강조가 됩니다. 사물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론은 흔히 그릇된 결론, 잘못된 결론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글쓰기의 형태와 방법 중 그 마지막인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학생들이 쓴 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